오늘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기소개부터 하십시오. 먼저 여기서 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27학번 왕이입니다. 저는 경영학부 11학번 호채입니다. 저는 경제학부 1차학번 홍교입니다. 저는 경영학부 17학번 왕입니다. 네, 그럼 토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한 리스크 테이킹이 무엇입니까? 얘기해주세요. 저는 리스크 테이킹 그냥 소설에서 모험가의 융합과 같으면 모험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끊임없이 탐구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리스크 테이킹을 열성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함으로써 거의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但是看我一眼。 제 생각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실질명과 무형질명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연하지만 높은 수익을 주는 선택을 택하는 쪽은 리스크 테이킹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주죠. A라는 선택을 우연하지만 수익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죠. B라는 선택은 수익은 낮지만 안전하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듣다고 하죠. A라는 선택은 리스크 테이킹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뻔게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카드를 뭐인지 모르는 경우는 모든 베이팅을 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획득할 자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도 여러분과 비슷해요.困難에 불구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리스크 테이킹에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는데 한국에 대해 이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리스크 테이커라는 존재가 한국 경제 상황에 필요한가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 한국은 일본 제 경제 상황과 비슷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풀 이코노미 풀휘 이후 기준 사업에 집중하여 경제 현상을 기대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이분 현시교는 상황과 매우 형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ICT 기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가 현시 도래한 시대에 있잖아요. 하지만 이 비회사 한국 기업들도 지금 같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전화적 행동이 숙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아직 현시에 맞춰 갈 활동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시와 함께 기대한 상승으로 인해이제기지만 높아지는 이분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수행하는 한국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대표적으로
주어들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리스킹 테이크를 위해 수동적 또는 안정지향이 아닌 청소년의 경제적인 도전적심이 필요합니다. 네. 네. 다음 분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는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이 필요하군요. 그동안 한국의 정형적인 리더는 저돌로지 성기 호텔 리더십을 보여왔습니다. 현실은 정치적 현실이고 그 다음은 단계가 자기적 현실이거든요. 총자는 자기가 가진 것 바꿔서 개선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자기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 만들어버리는 식입니다. 저지적 형식이라는 말로는 우거나 뒤지 에어PAP 같은 사례는 설명할 수가 없군요. 그런 거는 채빈 형식에 다른 경우의 저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최한 1년의 개혁 조치를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은 여전히 한국 경제를 납치하고 정부를 통제합니다. 한국의 재벌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중소기업은 성장할 기회가 없으며 그레텔의 이는 큰 재벌 회사에 의해 살해되거나 재벌 기업이 재벌에 의해 사용되군요. 많은 한국 재벌은 자체 개발 산업에서 독점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산업으로 부위를 높일 것입니다. 재벌 기업의 대부분은 가족별로 구성되어 과도한 부와 자원, 경제력의 집중으로 이어져요. 국내 소득 분배는 극단적이며 재벌 기업에 크게 의존합니다. 압도적인 근육과 경제력은 재벌의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불법 재벌은 감옥에 들어간 후 총총 용서받았으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여겨져 사면되었습니다. 권력 앞에는 법이 없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요. 안녕하세요. 呆滞。 努力帮你原厂还说韩语，你还不是来句呆滞？ 따라서 엄청난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더라도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할 용기를 가지는 리스트 페이커가 필요하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우한 씨는요? 위기의 발달과 경제사회자의 발전으로 한국은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벌 정치의 작은 지하적 기업들을 대체하기 위해 지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통역 전략을 지정을 개소하면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력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R&D 지출을 장려하고 고가 연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한국 정부는 기업의 지적적인 개인과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많은 기술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국가적으로 개발한 무선 건테이너 액센스 기술인 웨어리스
브로드밴드 액세스 서비스가 현재 최저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나빠나 불안 또한 기적이면 RFM 부재를 일치하고 심각한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길을 시작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이 현재 상황에 따라 정체된 저시에 요청하는 것과 방향하면 한국이 개발을 개수하고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은 금융위기의 도움으로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시장 개발을 방해하는 일부 기업을 제거하고 경제를 수량해서 본질을 전환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리스크 데이터의 존재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다음 문제는 최근 벤처의 붐이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요? 다들 얘기해 주세요. 벤처라 정부가 아닌 개인의 리스크 테이킹을 의미하고요. 정부는 창업에 대해 지원을 하되 컨투더가 아닌 민간의 영역으로서 주도미 활성되어야 합니다. 벤처나 하이 리턴이면 철저히 자신의 힘으로서의 재산을 의미하거든요. 중소기업은 그 특성상을 자금과 인력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 사업화까지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과 인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으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부 지원 제도 활용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도입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세금 문제 역시 혜택을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는 벤처기업인 등 특히 사업 확장을 위해 작은 투자를 하고자 할 때도 유리해집니다. 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동적인 거라 안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 미래를 이기록할 경영들의 긍정적인 성향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스타트업과 같이 해청의 증가가 이러한 긍정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도 IMF 이후에 벤처 붐이 이루어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않아도 현재의 벤처 붐 또한 인위적인 요소와 함께 과거에 겪어도 영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 붐이라는 것을 정부 확인 집단을 리스크 데이터이 아니 개인의 리스크 데이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벤처를 위해 과도한 개인보다는 정정하소서 지키는 투자와 돈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과 정부는 별개의 리스크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 투자자의 투자 전략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 활발한 국채 투자자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채 투자자는 항상 고위험 투자와 신재 투자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13위에 있지만 경제 및 인구 규모 측면에서 부동산 투자는 적습니다. 국내 투자 기회는 제한적이면 투자자의 작은 할당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한국 투자자들을
해외 부동산 재관 및 주식시장으로 자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절반적으로 해외 투자 리스크에 대한 한국 투자자의 태도는 선택적으로 보수적이고요. 그들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그룹을 보유하기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한국 증권회사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룹 투자로 인해 거래 주기가 더 길어지고 폐쇄 위험은 높아지므로 증권회사는 대표별 환경을 사용하며 정부서에 정산한 다른 요한 파트너에게 청구합니다. 투자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으면 해외 투자는 여전히 국내 부동산 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을 갖춰야 하므로 한국 펀드가 해외 투자 시장을 지휘하며 고해외 투자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에 약 2만 개 적체 캐피탈 사회가 있습니다. NHN 매출은 2조 원을 돌파했으며 매출 1,000원을 더 202개 기업을 도달했습니다. SC 소프트와 서울 반도체의 좀 시간은 2조 원을 넣어주고요. 그러나 배초 캐피탈 버블의 수평도 훌륭합니다. 정부가 지원한 많은 평형 배초 투자가 있어요. 그들을 대부분의 기술 개발에서 벗어나고 진승하게 활동하고 돈 때문에 물어했으며 평정 없이 증발했습니다. 이 세계 배초 캐피탈 사회의 운용자 대부분 회계 또는 회사 재산의 전체 사용 면추가 조장으로 인해 법을 위반했으며 배초 캐피탈 사업에도 외상을 신청했어요. 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서품은 아직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잘 유지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것도 적당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다음 문제는 이런 상황에 한국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회피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제가 할게요. 단순히 문화적인 적이 아닌 상호사회는 사이클에 도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의 투자자분 적에 관하면 정부의 상향이 사회의 사이클을 만들습니다. 이러한 사이클 내에 사회 분위기면 소향이 개인에게도 물론 영향이 미쳐요. 이러한 사회 만들면 사이클 현대 한국 사회의 리스크 테이킹 대한 위기를 만들어내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국 사업 발전 이어서 이전 수준의 발전을 이루내 후 사회의 영향과 함께 안정성을 지향하는 목적 가져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니면 제가 알바를 했을 때
만난 친구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제 선화에 대한 만족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 매우 실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 청소하려는 매우 강한 욕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대한 대가가 필요한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른 정도의 위험이 있는 일입니다. 정복할 수 없는 요소에 지명나요 사람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면을 선택하는 경향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수상이 아닌 서울 라이프 사인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기업은 점사 사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일본 기업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거든요. 이는 현재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비교와 유사하고요. 현재 중국 기업은 더 이상 하루월가 아닌 발당이 공격적인 이노베이터 전략을 취합니다. 즉, 초기 단계의 기업들을 선발 기업들은 객치어하고 사회가 발전되고 삶의 질을 향상될수록 외역 감소보다는 안전지형을 객치어하고 사회가 발전되고 삶의 질을 향상될수록 외역 감소보다는 안전지형을 대합니다. 한국 교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으면 현재 한국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First Mover의 위치를 쟁취할 것인가, Fast Follower의 지위마저 뺏긴 것인가는 중요한 거기로 서 있습니다. 제 생각도 아마 한국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연구하는 것보다 자기 잘 아는 영역에 대한 안정성을 더 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한국 기업들은 혁신을 원하면서도 실제 취하는 행동은 혁신과는 거리가 먼데 불이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현실은 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특별한 변화가 필요하되 축소합니다. 하지만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이라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회사 내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군요. 또한 추종자에서 혁신자로 전환할 때 구조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제가 선두주자가 되어 나아가는 것은 아주 큰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혁신가의 위치에 있는 기업은 혁신 이후에 모든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혁신 이후에는 누구도 경험해보거나 파악하지 못할 용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실만을 추구하다가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를 분석하지 않고 제품을 먼저 개발해야 합니다. 실패한 스타트업의 40%가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소리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집착하지만 아이디어가 시장의 욕구를 전조시키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Patient Communicator의 창립자는 우리가 개발한 제품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목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보다 효율적인 사무실보다 더 많은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네이션을 소지될 후에는 새로운 바이네이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패한 시절에 입시 9%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프로드의 팀은 프로드가 실패하는 것을 회사가 새로운 지금은 부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제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처 자본과 이자 없는 장자 피서지를 스타트업이
만약에 질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사는 약 19%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비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스타트 업의 경우 제품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는 안 되며 가장 저렴한 가격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회사의 18%가 올바로 가격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 부총 쪽은 집중력 때문입니다. 스타트어의 경우 좀 유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어 13%가 집중력 정도로 실패했어요. 또한 개발 방향이 필요해서 거소나 작은 조달며 투자자 지원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지만 네트워크 사용 방법 알고 있습니다. 루트에 소림자가 투자자들이 참여해야 하고 보다자의 잠신도 도움 받았으면 이렇게 좋아요.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참여시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으십시오 말했어요. 저는 혁신의 신념을 가지는 거 쉽지만 실현으로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는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경우 실패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보통적인 태도의 문제를 발생해야 할지는 않는지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 리스크 테이킹에는 실패라는 평가가 뒤따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마인드는 리스크 테이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도를 고려하게 만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혁신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매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테이킹이 할 경우 성공도 실패도 가능하지만 실패는 경기 여러 가면 다른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또한 교훈으로 질서적으로 항상 지키는 요소입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계속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리스크 테이킹 실패를 결과와 비교하여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실패로 인해 부정적인 태도에 무리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면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혐오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 성장을 더 요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선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내 단체 팀 개선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후에 집중하력 쪽으로 이어지고 투자자가 회사에 대한 신뢰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보다 동기부여와 헌신력,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퇴사할 위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정부 증명에서 그 리스크테이킹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리스크테이크에 대한 결과는 인프라의 구조과 그래서 왕과 교육 시스템의 정기 분열, 정부적 자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의 일도 허위 간격을 처리하고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정부적 자원에서 마련해주는 겁니다. 책임을 기업에 담당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업무들을 처리하고 장기적인 R&D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정부도 그 성장의 주기장 요구에 긍정적인 대체로 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 샌드박스 있고요. 현재 규정에 맞는 규정 없이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신사업 신기술들이 내년 2월부터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신사업 분야는 제품이나 서비스 대해 이종 기관과 기업 내에서 문제를 이해해 주는 제도입니다. 형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타지해 신사의 불편 시선을 해소하려는 쉽지 않습니다. 연구는 현재 샌드박스를 활용해 빅테크 활성화를 끌어냈습니다. 저희는 현재도 문제 있지만 사회에 뻗쳐 있는 현실에 대한 불감도 스타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네,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너무 어려워서 천천히 해요. 국내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형 사회와 이소지 리사치가 발표하는 디지털 경제물 자원 형식 관여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 인터넷은 디지털 경제가 천천히 해요. 너무 말해가지고. 제조 대기업에 비해 한국 이자리 자충형 경제기 여도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혁신 경제에 살아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도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어를 구성하는 것이 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한국은 뭐예요? 시작하시면 돼요. 한국 경제 정책이 정권에 따라 매번 바뀌는 시행 자원을 많은 경험해 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파이어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되고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K-파이어와의 성장 자체력을 높게 보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는 정부 경제, 기초과학 연구 개발 기반 위기, 해외 진출 노하우 부족 등이 우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얼마 단계의 파이어 산업을 되는 소수로 만들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른 주택자 역할은 잘 해왔지만 시장을 선도할 생략 원칙 기술을 가진 버튼 무포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파이어 산업에 불을 붙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어 분야에서 한국은 앞서갈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기업은 당연히 단속시켜야 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지원을 줘야 합니다. 다른 분 연구소나 대학은 사용화를 등산시하는 문제가 있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앞서죠. 무엇보다 국제 과제를 개발을 해줘도 기업은 이끌어서 주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하는데 그거 잘 알 테입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재 부품 보상화 형화와 과태를 분사하는 기회 시리즈를 제시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의 집단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소재는 20년 장기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단기간의 결과를 보려는 조금 좀 5년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연구 개발 정책 R&D와 사업화의 괴리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 숙제에서 한국의 DNA에 맞지 않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선대에서 보트 사업의 기초 재력이 되는 수제 기술력 없이는 망강한 경제력을 갖출 수 없다는 사실이고요.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 배터리 사업의 속도를 호여하지만 포탄사업 선택계가 약간 고주화된 문제를 안고 공정 기술에만 열중하다 보니 단순 조리 사업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특정 사업을 기울이려면 정부 자원에서 소재 부분부터 육성하고 안전대 완사용 보급망을 갖추는 동시에 이를 사용할 수요 시점도 함께 기워 이른바 라인버를 갖추는 과정 필요해요. 그러나 한국의 겨우 대기업 경쟁력을 워낙 뛰어나다 보니 이런 과정을 건너뛰고 전방 사업만 대해주는 부정상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바로 대표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교육 전면에서 교육 시스템은 어떠한 방향으로서 개편해야 하는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적 자원에서 정부의 목적에 맞게 교육을 변화하는 것이 아닌 혁신을 위한 교육을 개편이 필요해요. 특히 대학의 주변에서 연구 혹은 성과 달성의 정보를 북조나 지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혁신을 위한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색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만나줘야 합니다. 또한 교육에 있어 기관과 과정이 요양할 필요가 있으면 기업며 다른 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해요. 리스크 테이킹에 있어 지원이 늘어나면 벌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교체는 필수가 결정입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리스크 테이커들에게는 확실한 믿음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적 회의보다는 악질각이 확실지 않는 사회적 안정을 더 큰 문제이고요. 이를 위한 솔루션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4차 사업경영사회는 사회 4차. 4차 좀开始这段前两段 4차 어른들 4차 사업경영사회는 사회 구요원들에게 기존보다 훨씬 더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교육의 真的停一下 방향에 4차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존보다 훨씬 더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교육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거지 잡는 법을 다루지는 것을 교육이라면 앞으로는 거기 잡는 법이 다양해져야 합니다. 2007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변화가 절실한 형상화에 상관인원들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쌓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배워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교육이 가르친다는 시각에서 배운다 라는 시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이 학생 중심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학생이 무엇인가 익히는 행위를 하는 장소도 학교라는 공간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인공지능, 즉 AI가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더불어 사회 경제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디지털 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고 세계 변화에 발맞춰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소외 병충에 대한 전체적 배려입니다. 교육을 권위자 의무라고 홍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분만 아니라 매년 9만 명의
이르는 학교 스트레를 벗어나 학교 아이들에게 부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프레프니 완성되면 건강을 제약을 벗어나 학교 아이들이나 소외계층에게도 학습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홍시 교육은 선도를 통해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경제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한국형 리스크 테이크는 어떠한 적응을 갖춰야 하나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의 발전과 함께 생산 교육 영상을 미치는 영향력을 변화시키는 것을 단순한 표현은 아니고요. 이러한 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선투주차로 나서는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합니다. 네. 뛰어난 재능과 위대한 노력이 있는 리토가 되어야 합니다. 네, 훌륭한 선수자가 될 필요가 있네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단순히 지시 혹은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닌 모두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쉬고 같이 동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你直接做视频上传视频音频的，一遍就可以。 You're accustomed to keeping things in the fog in general, you're going to keep yourself in the fog with regards to your investments, because in some sense everything you do is an investment, right? I mean, some of it's quantified in monetary terms, but you're always investing in one manner or another. And so I think if your character has been disrupted by your persistent attempts to deceive yourself about the nature of reality, you're going to be a financial train wreck. And I mean, I've certainly seen that in my clinical practice. I've seen people burn through amounts of money that you wouldn't think someone could burn through in that short a period of time because of self-deceptive blindness. If you have a high IQ and you're conscientious, which is another trait, then you're more likely to be financially successful, say, by the time you're in middle age. And so that looks like two temperamental traits whose presence enables you to beat randomness over time. So those traits work very well in this society at this time, but you can also argue that that's also a matter of chance, because there wouldn't be unconscientious people if at some point in the past unconscientiousness hadn't aided their survival. So what constitutes beating a system depends on the parameters that you put around the system. And you can think the same thing about, well, look at how successful he is. Okay, you mean financially. All right, so then, well, how's his health? How's his marriage? How are his relationships with his children? What price did he pay for his wealth? Like as you add dimensions of evaluation, whether that particular person won or lost might not be so self-evident. Well, they gamble partly because it's fun. And I mean that technically. Most of the neurochemicals that your brain produce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kind of pleasure that people really like, which is like, for example, the kind of pleasure that drugs like cocaine produce, are produced by risky,
risky behavior that has the potential for high return. We like that sort of thing. And people are wired so that they're more responsive to the probability of something good happening than even to the good thing. So, for example, we know that if people win the lottery, a year later they're about the same as they were. No better, no worse. So, actually winning all that money has a limited long-term impact on their happiness. That's probably more determined by their trait temperament. But the lead up to the good event, that's the exciting part. It might happen, it might happen. That's excitement. And that's produced by, like gambling will produce that, especially for some people, because some people are really susceptible to that kind of reward. Everyone's susceptible to it to some degree, and that can be manipulated, and that's what slot machines do. Like slot machines manipulate the human propensity to engage in a certain kind of gambling behavior. And why do people gamble? Sometimes taking a risk really pays off. And not taking a risk is also a risk. So there's no way out of risk. It's gamble one way or another. Just like a lottery ticket winner. You know, what are they paying for? They're paying for the fun that's associated with the anticipation of the reward. And the brain, you know, your emotional brain isn't that great at calculating mathematical probabilities. And so it sort of says, some chance. You have some chance of winning $50 million. Well, it might be 1 in 380 million, but your anticipation system isn't a mathematical system. It just says, well, you have some chance. That's a lot more than none. Well, in some ways, it's infinitely more than none, because at 0, you have no chance, and, you know, with 1 ticket, you have some chance. So that gets the old excitement going. You can say a life without risk is hardly worth having. You know, it might be secure, although it isn't, because, as I said, not taking a risk also constitutes a risk. And, you know, when you look back, people often are more upset about the things they didn't do, the chances they didn't take, than the failures that they encountered. Now, not always, obviously, it depends on the failure. But, you know, you can sit at home encased in styrofoam and have your meals delivered. And you're probably, you know, you're not going to get mugged, probably. But what's a hell of a life? Men are more aggressive. Men have more testosterone than women. And men are more aggressive than women. And along with that aggression comes a greater propensity to take risks. And so you see this, the best example of that, really the best example is, and the best proof of it is the fact that there are way more male criminals than female criminals. Like, way more. And usually if you get a female criminal, you know, she's tangled up with some guy that dragged her along. I mean, not always, obviously, but it's like 10 to 1. So, yeah, men take more risks. There are more great successes among men and more catastrophic failures. And that's the case in most of the, like, sexually active animal kingdom. Men are relatively more expendable. So here's an example. More than twice as many of your ancestors are female than male. Because on average, almost every woman has 1 child. Whereas many, many men have none, and some have a lot, like really a lot. I think they estimate that Genghis Khan's genes are present in something like 30% of the Asian population. So there's massive mating success differential among men. And that also inclines them to take risks, because you can be fantastically successful genetically as a male, although you can fail absolutely, whereas with a woman can be moderately successful. So, you know, people have tried to define what constitutes optimal health or optimal performance in a system or a person in a bunch of different ways. You can say, well, deviation from the average is pathological, but we don't think about that with talent or beauty or intelligence. So as a general principle, that can't be right. Some people have said for mental health that a system is unhealthy when it deviates from its evolutionary function. Well, I don't buy that, because it's very difficult to specify the evolutionary function of all sorts of things. So that just doesn't solve the problem for me. What seems to happen, as far as I can tell, is that things are useful up to a certain point, and once they dominate, and sort of like the Cyclops image, with the Cyclops only seeing one thing. If you get too single-minded about anything, any virtue, or any behavior for that matter, it hits a point where it starts to
turn back on itself, and then you've gone too far. And when it turns back on itself, it hits what's technically called a positive feedback loop, and then the thing spirals out of control catastrophically and unpredictably. And I can give you some examples of that. So let's say you start to get depressed. Okay, and maybe you're slowly getting more and more depressed. Well, there's going to be a tipping point, or there often is a tipping point, where you're so depressed, you quit going to work and you lose your job. Well, that's not so good for your depression, because now you're not only depressed, you're unemployed, and you don't have any money. Well, and then maybe, your wife is getting pretty tired of having to deal with you because you're depressed, and now you also don't have a job, and the stress is too much for her, and so you fight a lot, and that makes you more depressed. And then you start to stay at home because you don't really want to show your face in public, so you lose all your friends, and man, it's a cliff. So you're doing not too bad, even though it might be a downhill walk, until you hit this single event, and then it just goes whomp. Because being unemployed makes you more depressed, and that makes it less likely that you're going to look for a job. And with alcoholism, and other forms of addiction, what seems to happen to me is that you hit the positive feedback loop point when you start using the drug to cure its own withdrawal symptoms. So you're not in trouble with cocaine until you start using it because the cocaine has made you feel bad in the withdrawal. Same with alcohol. You're all shaky and you got the shakes and so on, and you figure out one day, Jesus, shot of vodka, I'm good. Yeah. No. You're firmly in the grip of the devil at that point. And I think a lot of systems are like this. They work fine, but as they get more and more exaggerated, they get closer and closer to a tip-off point, and then the tip-off point is where all hell breaks loose. And virtues are even like that. So we know, for example, that conscientiousness is a trait, and conscientious people are industrious and orderly. So it's like the Protestant work ethic. Okay. We also know that orderliness is grounded in disgust sensitivity. Okay. We know that orderly people, on average, have better hygienic habits, and they live longer. But they're also more inclined to radically disapprove of homosexual behavior. They're also more anti-foreigner because they have a real tight me, not me discrimination system, and they're disgusted by what's not me. Well, that's good. You don't like dirt. And you can be sure that among our forefathers, it was very frequent, if you were an explorer and you went out to meet a bunch of strangers, you and your whole damn crew were dead 3 weeks later. Because they gave you some disease you have no resistance to whatsoever, and it just wiped you out. I mean, that's what happened to the Native Americans. And it wiped out 95% of them. This is a deadly thing. Anyways, as orderliness increases in its intensity, it starts to shade into vicious intolerance. So the fascists, for example, the Nazis, were orderly. They didn't like parasites. And they thought of anything that wasn't just like them, their corporate body, the Aryans, was a parasite and it should be eradicated. That's a pretty good idea when you're eradicating parasites. I mean, Hitler tried to get rid of tuberculosis to begin with. But then the question arises, what's a parasite? At some point, it's like everyone who isn't me. And, Hitler got to that point before he died because he felt that the whole German society, he lost faith in the Aryan society as the war was being lost. And he was perfectly happy that the bloody place went up in fire, which is a purifying element. So, conscientiousness is virtuous. But you take any virtue too far, off the cliff you fall. So there's this range within which something works, and when you push it past that range, it starts to feed on itself and it turns into some variant of hell. So enthusiasm can easily get out of control. That's what happens when a party gets out of control. That's what happens. Enthusiasm makes people impulsive. It makes them discount the future because today is so great. Enthusiasm turns into mania. And so, everybody says, well, you should be happy. You should be feeling positive affect all the time. It's like, no, wrong. Positive affect is dangerous. You're always telling your kids to stop being so happy. You don't notice it, but they're running around causing trouble. They're having a wild time. They're throwing their arms in the air and they're laughing and they're running around. They're having fun. You say, hey, quiet down. And if you count your disciplinary actions, you'd be shocked at how often what you're doing is telling your children to stop having so much fun. It's disruptive.
And you know what happens too if you let your kids have fun out of control. Sooner or later, one of them bangs their head on a table or falls down the stairs or gives another kid a poke, or, you know, like it will, or break something, or, you know, it isn't just that it bothers people, it's that it's the Dionysian danger. It's orgiastic danger. You get too enthusiastic about things, you get into trouble. It's not negative emotion that drives teenage pregnancy. It's impulsive positive emotion. Right. The problem is, and this actually speaks to what people are like, benefit is finite and risk is infinite. You can die. You can only be so happy. You know, like, you can be really happy. Yeah. You can be, like, just 100% dead. And you're actually kind of wired that way because people are more sensitive to negative events than to positive events. So a loss will hurt you more than a gain of the same magnitude will please you. So the reason I'm saying that is because it shows you that we're actually set up for a risky world. Our nervous systems are tuned to be more sensitive to negative information because the world's so damn risky. Now, we'd be completely hiding like a nocturnal animal, except that, you know, we figured out ways to make risk valuable. So we're ambivalent creatures. You know, we're thrilled by opportunity and terrified by it at the same time, which is exactly how it should be. Risk is everywhere. That's the first truth of Buddhism, right? Suffering is inevitable. Life is suffering. Same thing. Risk is everywhere. Life is suffering. Period. So, you know, partly when you're saying, well, can you regulate the collapse of these macro systems? You're saying, well, can you eliminate risk? Well, no, you can't. I don't think. In fact, you could argue, I shouldn't say that exactly. I think there is one way that you can minimize risk. Don't be crooked. The less crooked your society is, the more you mitigate risk, but you can't eliminate it. 다들 잘 보셨습니다. 그럼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리스크 테이킹에는 개인의 자질과 역량 또한 필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후천적으로 교육과 문화적 소양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개인의 능력이 리스크 테이킹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리스크 테이크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를 꼽을 수는 없지만 개인의 선택에서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적 설명의 한국형 리스크 테이킹은 IT 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 테이킹은 자주 일어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인터넷 계열의 회사들에서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흥행한 사업들은 게임 사업과 인터넷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네마플, 넥슨, 혹은 카카오, 네이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에 있어 이러한 기업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새로운 게임이나 플랫폼을 개발해내고 결과적으로 성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와 문화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리스크 테이크는 국제화와 혹은 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 혁신을 지지하는 겁니다. 국제와 제도의 변화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또한 리스크를 지고 혁신에 임하는 겁니다. 문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산업의 발전과 함께 생산된 문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위는 아닙니다. 이러한 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나서는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